뭐 질문하시려고요? 네. 하시죠 일단. 간단한 건데 네. 저는 지금 시대의 그 대학생이 아니고 지금 시대 20, 30대가 아닌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요즘 청년들이 그 한국 사회를 지옥으로 느낀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요. 왜 조선인지, 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네. 아니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하 같은 건데 이제. 비하? 그러니까 조선이 더 안 좋은 사회였대요. 조선 되게 약한 나라. 조선 마지막에. 말하는 건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막판에 워낙 뭐 부패와 세도 정치 이런 걸로 이제 망해가던 조선 말기 이거와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는 거죠. 한국이. 근데 누가 밑에 그렇게 댓글 달더라고요. 이게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마라. 조선은 600년 갔다. 대한민국 건국된 지 70년밖에 안 돼서 지금 위태위태한데 어디 조선 같은 나라에 비교하냐. 이렇게 아주 더 씁쓸한 댓글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읽어보니까 무슨 신분제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데도 있고. 네. 알린스키의 책은 우리나라에서 출간됐나요? 예, 저기 그 박순성 교수님께서 동국대신가? 왜 이러지? 박순성 교수님의 그 번역한 그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이라는 책이 있고요. 저 역시 그 책을 이제 우연히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면서 정치나 민주주의, 제가 청년유년 할 때 이제 그걸 봤는데 많은 걸 고민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 책을 보고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서 이제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이라는 작은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그렇게 책이 아마 2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40대, 50대, 60대 분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제가 사실은 뭐 여기 이제 길목 협동조합 여기에 이제 어떤 방향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뭐 사회는 뭐 예의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년들하고 어떤 걸 같이 한다 고민하신다면 뭐 세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뭐 여러 가지 의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원론적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세대 간의 또는 집단 간의 소통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위 진보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훨씬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청년들하고 일단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청년들이 겪는 문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이미 결혼을 안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사회가 답이 아니고요. 결혼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해지는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요즘 이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걸 많이 저희가 청년 실업을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시급한 건 일자리 문제보다는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끼는 후배들인데 이제 민달팽이 유니언, 청년 유니언을 만들고 이제 유니언 시리즈가 만들어지는데요. 민달팽이 유니언에 지금 민달팽이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집 없는 달팽이들의 유니언인데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랑 싸워서 이제 주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택을 만들고 있어요. 사회주택을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가난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하고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목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연대성과 어떤 문제를 우리가 연대성을 통해서 풀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또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주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세대 간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건 좀 그건 정부에서 호도하는 가짜 갈등이고요. 근데 주거 문제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예민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거가 그러니까 집을 자기 집이라는 것이 나의 자산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안락하게 사는 공간이냐의 가치관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자산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게 50대 이상한테는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미워요. 우리 하우스 푸어란 말이 한 몇 년 전에 유행했어요. 그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아시죠? 대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이 되는 건데 그거 하우스 푸어 20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쌤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이 하우스 푸어 담는 게 당시에는 진보 진영에서 아 이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 이렇게 했는데 20대들은 이 친구들 얘기하면 쌤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투기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분노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날것의 또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날것의 문제잖아요. 민낯을 다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들이 즉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잠깐만 그다음에 제가 20, 30대만만 딱 제안하겠습니다. 질문. 또 기대해 먼저 하십시오. 예. 오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좀 협소하게 전개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고 인민대중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본다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4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이거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대의제 선거 제도잖아요. 네. 근데 대의제 선거 제도가 확산이 된 게 2차 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70년 이상 됐는데 과연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고 인민대중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냐. 오히려 오바마가 되고 했지만도 월과 힘은 더 강해지고 이 대중들은 더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더 못 살게 되는 그야말로 이 반민주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 이야기를 했지만도 그 아주머니는 개개인은 자기의 살맛나는 세상을 하루 이틀 정도는 가졌겠죠. 그렇지만 4년 내도록 못 가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하나 특이해가지고 뭐 4년 동안 어떻게 100명이니 200명이 동원해가지고 부의원도 되고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4년마다의 선거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 이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인가? 그 점은 좀 예. 그러니까 이거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다만 이제 저 역시 저의 주장인데 저한테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방법론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방법이 있는 거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여러 가지로 또 활용돼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의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그럼 나쁘게 만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의 그나마 이런 물질적 부의 발전이나 사람들의 인권의 신장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지금까지 문명의 발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현대에서 이런 게 많지 않느냐. 부족한 불평등, 내부의 불평등이 있지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고요. 선생님 뭐 지적하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는 게 민주주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저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는 저는 좀 고민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시행하는 나라들이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 데서 대부분 감세 정책을 취합니다. 왜냐면 그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현대에서 중산층 이상의 그쪽에 이걸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있어요. 스위스가 우리가 뭐 이렇게 가끔 뭐 최고임금제나 이런 것들 진보적인 사례로 얘기하지만 스위스가 인종차별이나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대부분 다 직접 민주주의로 그 압도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다 편견 있고 우리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인민대중이 다들 그렇게 편견에서 자유롭고 선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편견에 차 있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좀 장점은 최선을 찾아가진 않지만 우리가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을 인정하는 그 토대 위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하는 만큼 되진 않지만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놓고 있는, 그리고 우리한테 모두가 천사가 되기를, 우리는 천사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천사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나쁜 비도덕적인 측면도 있고 욕망도 있고 나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바탕에서의 좀 평범한 민주주의,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풀어야 되는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두 개, 지금 30분이라서 질문 하나 두 개 정도 하시죠. 네, 일단 질문 할당제로 해서 20, 30대 한번 배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른 때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열렸죠? 없으신가요? 마음이 20, 30대에는 질문 하죠. 일단 한 1분 정도 기다려보면 우리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뭐 마음이 청춘 이런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기다려봐서 안 나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쪽 하실 분, 예, 질문 아까 예, 지금 정의당 당원이시죠? 예, 저 하나의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장하시는 바와 정의당의 활동하시는 바는 그것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잘 선택한 방향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하도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이야기했던 사람도 만들어지고 이런 관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게 발제자분의 정당 그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론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길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몸담고 있는 정의당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치하면 우리가 보통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지, 정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저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건 정당이 있어야 약자들한테 유리한 민주주의다. 정당이 제일 중요하다.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이렇게 사회가 나빠지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당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엉망이 되면 한국 사회가 안 좋아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빨리 좋아져야 되는 정당, 한국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좋아져야 되는 정당 첫 번째를 꼽으라면 새누리당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굉장히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우리 시민들이 모두 정당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거에 집권하기 위한 권력과 정치인들의 조직이 아니라, 정당은 곧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크게 조직하는, 정확히는 시민들의 조직화 비용을 아주 압도적으로 줄여주고, 특히 약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문제들에서 개개인이 판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럼 전문가는 교수들은 할 수 있냐? 교수란 어떤 혹시 교수님 계셔서 그러니까 전문가나 교수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분야 제가 좀 신뢰를 무릅쓰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분야에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래야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거에서 사회적 판단의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전체를 좀 조직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정당의 원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정의당은 저는 진보 정당으로서 종류가 다른 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정당. 한국의 정당들은 새누리당은 정당은 원래 그래서 자기의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당들은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은 국가 파생 정당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진 정당이었습니다. 아직 그걸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야당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도대체 몇 번을 하고 통합과 분열을 몇 번을 하는지 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회적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만 있으면 정당을 만들 수 있냐? 유력한 대선 후보만 있으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과 사회적 기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조직들, 그건 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캠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선 후보 캠프죠. 정당이 아니라. 한국의 정당들이 이렇게 이합집산이 쉽게 되는 이유는 자기 사회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물론 진보 정당들도 사회적 기반이 약합니다. 저는 정의당이라는 정당을 유력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게 있는 정당. 그게 10% 지지, 5% 지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정당이 있어야 시민들의 삶이 조직되고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바꾸고 싶은 정의당의 모습이고요. 현실의 정의당이 그렇게 하고 있냐 또 냉엄한 또 평가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일단 큰 박수로. 네, 제가 사실 초대하면서 당 얘기는 웬만한만큼 안 시키려고 딱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당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막 주시네요. 어쨌든 오늘 사실 이제 제 애도 지금 이제 막 청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막 가슴 찌릿찌릿하게 아픈 상황도 많이 들고, 예,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길목 청년들에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일단 아는 게 출발인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갈지 함께 좀 고민하며 함께 또 우리 길목 협동조합에서 함께 추천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의원대나 2월 17일 이번 주일 대의원 선거일 있습니다. 선거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뭔가 또 함께 꾸려나가는 게 도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